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좀 어울리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원래 우리 최 회장님 전문인데. 오늘은 말씀처럼 그간에 했던 K국정설명회를 일단락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 지방을 쭉 돌았는데 오늘 서울에서 하는 것이고, 대한상공회의에서 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을 저희들이 참석하실 수 있게 해준 또 대한상공회의소에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200분, 400분 정도가 온 것 같습니다. 국정설명회라는 것이 별로 흔치 않은 플랫폼이고 포맷인데, 매일매일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는 것들을 때로는 이렇게 요점 정리해서 하는 것이 또 밑줄 쫙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밑줄 쫙 역시 경험 있으신 분들 뒤에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방식을 통한 대면 설명을 마치면 온라인을 통한 국정문답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집중된 시간에 다루기 때문에 보다 집중된 분야의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있고 시간을 길게 해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온라인 국정문답을 앞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주어진 시간이 통상 보통의 경우에 와 마찬가지로 1시간 정도 되는데요. 지방에서는 최대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좀 보냅니다만은, 제가 그리고 질문도 하고요. 오늘은 조금 미리 양해를 드릴 것은, 제가 그동안 비교적 같은 내용으로 쭉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보강을 하면서 14번을 왔는데, 오늘은 같은 내용에 기초하지만 전체를 마무리하는 때가 돼서 약간 구성을 달리하고, 그래서 약간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질의응답이 갖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길어지는 것도 양해를 좀 부탁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주최 측에 혹시 가능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종이로 혹시 질문을 있으면 써서 미리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막판에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지금 이렇게 정리해 드린 대로 오늘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의소의 회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그리고 그간을 마무리하면서 한 45여 분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이게 아닌데요? 어디 갔죠? 네, 여기 있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K국정설명회 서울을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고 시작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제일 처음에 시작한 제목이 제일 마지막에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이 어떠한 상황이냐? 조금 전에 우리 최 회장님께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비교적 나아지고 있는 경제 상황, 수출이 7천억 불 되면서 사상 최대가 된다는 거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좁은 의미에서나 큰 의미에서나, 좁은 시기적 관점에서나 큰 시기적 관점에서나,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나, 또는 몇천 년 역사의 관점에서나 다 놓고 볼 때 정책입니까? 상승기입니까? 하강기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는 어디에 가고 있는가? 라는 것 속에서 저는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대세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천하의 대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천하의 대세, 대한민국의 대세는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대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숲부터 한번 보자는 겁니다. 숫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뚝 떨어져서 잠재 성장률을 1.8, 1.9, 2.0 여러 가지로 봅니다만 1.0까지 떨어졌던 것이 최악이었던 것이 지난 정부, 그리고 계엄이 딱 일어났던 시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딱 지난 정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가 탄핵이 딱 결정되는 순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경제가 심린 거죠.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한국은행이라든가 IMF라든가 등등등등등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잠재 성장률은 1.9 정도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잠재 성장률 자체를 어떻게든 높일 것인가, 이것은 구조개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학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보더군요. 6가지 지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좀 더 살 것 같아. 남들도 더 살 것 같아. 올라가는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천을 돌파했다가 지금 떨어져서 가장 마지막 종가 지난주께 5,781까지 갔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때 저희가 2,600선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그게 3천, 4천, 5천을 갔는데 사실은요. 지난 대선 당시에 제가 지난 총선 때에는 상황실장이었고 지난 대선 때에는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집권플랜 본부장이라는 걸 했고 선거 때는 선대위원장을 했는데 전반적인 대선 공약이라든가 프레임을 좀 직접 다듬은 편에 속합니다. 코스피 5천을 우리가 정부를 인계받는데 성공하면 새 정부의 5년 임기 마지막 주 5천에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4천 이상을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그랬겠죠. 많은 사람들이, 언론 또는 다양한 비판가들이 3천이나 넘어봐라 이랬죠. 근데 놀랍게 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말 새 정부나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큰일 나요. 올라가다 내려가면 어떡해요? 라고 저희에게 애정 어린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의 고민은 어떡하라고?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올라갔습니다. 물론 조정의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최근 있는 중동 전쟁 상황을 맞으면서 지금 딱 이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은 연동되죠. 국제 유가가 지금 이렇게 쭉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간 거죠. 얼마나 오를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아무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인가? 누가 끝낼 수 있는 것인가? 유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유가 외에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볼까? 비료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농산물 가격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한국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중국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쳐서 다시 우리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현재로서는 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미국과 스위스 출장에 돌아와서 매주 월요일 날 점심때 하는 주례보고를 대통령님께 제가 드리는데 오늘 한 2주 만에 그걸 했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경제 상황이 이슈가 됐죠. 걱정이 있고 참으로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아마 판단과 그에 기초한 메시지를 국민을 향해서 내실 텐데 전반적으로 저희는 매우 비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비상한 상황,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상의의 구성원인 경제를 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비상하게 보시겠죠. 비상하게 볼 뿐만 아니라 그 쪼여드는 압박을 다 느끼고 계실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오고 있는 거죠. 국민의 평가는 어떠한가? 그런데 이게 지난 연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행정부가 저렇게 올라갔던 적도 없고 헌재가 저렇게 올라갔던 적도 없습니다. 검찰은 늘 별로 안 좋았지만 이렇게 바닥을 친 적도 별로 없습니다. 이건 현재 국민의 인식이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객관의 반영입니다. 검찰은 최악, 법원은 그보다 조금 더 낫고 국회는 늘 싸움하는 곳이어서 최악이었는데 국회보다도 법원과 검찰이 더 낫고 그리고 한참 위에 행정부, 헌재, 중앙선관위가 거의 0.1 수준으로 뭉쳐있고 그 이유는 지난 계엄과 쿠데타의 과정에서 헌법을 지킨 한 뭉텅이 그리고 행정부와 대통령은 한 몸으로 그 이후의 위기 극복 과정을 리드해온 아마 이런 것들이 국민의 판단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봅니다. 수치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역대 20점 정도의 대통령 지지율 중에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67, 여당이 46, 야당이
제1야당이 20. 각각 차이는 20, 20, 20 정도.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단순화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계엄 이후의 상황에서의 대세가 회복되고 있는데 중동전쟁으로 새로운 위기, 고비, 난관이 생긴 거죠. 그 대세는 어떻게 회복됐는가? 여러 가지 조사를 종합해보면 이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견인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위기가 왔고 대세가 흔들릴 뻔했고 나라가 나락으로 갈 뻔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리는 모멘텀을 잡았고 그 이후 지금 300일 이제 곧 바라보고 있는데 그 과정을 대통령의 회복을 가장 앞장서서 이끌었고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 수치로 반영되고 있고 경제적 지표로도 반영됐었고 잘 나간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하는 휘청하는 그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대세 회복의 새로운 위기가 온 시점이다. 바로 오늘 며칠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세 회복에 있어서의 이 전체적인 천하의 대세를 좀 쪼개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숲을 읽었으니까 나무를 보자는 거죠. 한번 나무들을 쪼개서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국가, 공동체라는 숲의 나무들은 대략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뭐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나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국무회의.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BTS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됐는데 생중계라는 처음 하는 형식으로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 새로운 장르를 하나 만드셨어요. 무슨 장르냐고 그래서 이거 넷플릭스 정치 다큐보다 더 재밌는 이게 국무회의 다큐를 생중계 다큐를 만드셨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봤죠. 재밌게 많이 보셨죠? 국무회의가 열리면 오늘의 주제가 뭔지, 오늘은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누구에게 질문하는지,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오늘은 누가 깨지는지. 깨지진 않아도 누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변하는지. 재밌으시죠? 우린 괴로워요. 저는 그래도 좀 나아요. 대통령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급적 눈빛을 안 마주치면 질문을 받는 걸 좀 피할 수도 있는데 근데 순식간에 갑자기 옆을 보시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분들은 진짜 힘들겠죠. 바로 정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분들을 위로해 주셔야 돼요. 법무부 장관, 또 뭐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왼쪽 오른쪽에 앉아있는 장관들은 조금 나은데 그러나 역시 왼쪽 오른쪽 돌려서 질문하면 뭐 꼼짝 못합니다. 이것은 왜 재미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민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정치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국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국무회의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공개됐지? 제가 확인해봤어요. 어느 때일 것 같으세요? 혹시 현 회장님 어딜 것 같으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공개를 했답니다. 생중계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공개를 한 거예요. 원래 국무회의가 이렇게 같은 상황이 아니면 무지무지하게 졸립니다. 왜? 법안 통과 써있는 거 쭉 통과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대통령 말씀 써준 대로 읽고 국무총리 써준 대로 읽고 쭉 통과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여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관심 있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생중계는 안 했지만. 그리고 그때 토론이 도입됐겠죠. 근데 여기에 생중계라는 요소가 도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평상시에 많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입니다. 국민이 실제로 주인이자 국무회의 장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장관보다도 진지하게 주제를 공부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이후에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 국민이 해당 분야의 주제에 대해서 더 알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국민이 다음에 어떤 주제를 한다는데 이걸 꼭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SNS에 올리면 대통령이 직접 혹은 비서실의 누군가 그 SNS를 보고 이 질문을 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하면 바로 현직에서 묻는 이런 방식으로의 변화가 생긴 거죠. 세계적으로 있는가? 없다고 봐야죠. 즉, 아마 이런 박수가 모여서 국무회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모아내고 있는 거겠죠. 이것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그냥 복잡한 걸 떠나서 정치의 또는 국정의 중심이 국민이라는 걸 알리고 선언한다는 원칙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실제로 공복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안을 다루다 보면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요. 장관들도. 그런 사안들을 공개해서 토론의 기초로 삼는 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의 힘으로 여기까지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광화문에서 만들어지고 K민주주의라고 표현되는 것은 결국 AI 민주주의, 글로벌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데까지 간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노벨 평화상을 대한민국 시민들, 국민들이 수여하도록 추천한다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노벨상 위원회가 어떻게 언제 결정할지는 모릅니다만 정확하게 사실을 반영한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그 지켜낸 민주주의는 멀리 보면 홍익인간의 전통으로부터, 조금 더 가까이 보면 3.1운동으로부터, 조금 더 근대와 현대로 오면 80년에 주먹밥을 나누면서 맨주먹으로 폭력과 총칼에 저항했던 광주를 이어서 부마 뭐 이렇게 쭉 오다가 60 촛불 그리고 응원봉까지 온 거죠. 그러한 것들의 기초에서 K민주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진, 제가 계엄 직후에 외신 기자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계엄이 일어났는가 너무 놀랐고, 그 다음에 오는 취재는 어떻게 한국 국민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냐고, 어떻게 시위를 하면서 노래를 하고 응원봉을 들 수가 있냐고 더 놀랍다고. 그래서 K민주주의라고 세계는 부른 거죠. 그 바탕의 저력에는 시민들이 있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는 이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냐면, AI 시대에 새로운 수기민주주의가 요구되는 시대가 세계적으로 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것을 선도할 가장 좋은 조건에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을 하기 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는 AI 국가전략위원회를 대통령실에 뒀는데 그 산하에 법으로 AI 민주주의 분과까지 두었고, AI 민주주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유치한 글로벌 AI 허브의 매우 중요한 내용 하나는 AI의 테크놀로지 기술, 또 하나는 AI 룰 앤 에틱스 규준과 함께 그것에 기초한 AI 민주주의, 전 세계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문제를 한국이 선도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 외교는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마 우리 최 회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에이펙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에이펙의 성공에는 사실은 잘했다고 해서 대통령님도 칭찬받고, 대통령님은 저를 칭찬해 주시고, 저는 우리 공직자들을 칭찬하고 또 경주 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렸지만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상의가 정말 애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최태현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상의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청합니다.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해주셨고, 그 바탕으로 에이펙이 성공한 거죠. 근데 그때
에이펙을 처음에 그 정도까지는 잘하자라는 열정이 좀 덜 모였던 거 아닌가 싶을 때 제가 처음에 경주 처음 갔을 때 대한상의회 준비하는 분들 자리에서 초격차 에이펙을 만들자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뭔 총리가 공무원이 뭘 저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음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만 해봐서 제국적 관점이 없다. 제국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식의 제국적 관점을 가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도하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평화적이고 동등한 국제 질서를 가진 그런 세계를 한국이 새로 창조하고 그러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선도한다는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하고 가능하고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초의 장으로 초격차 에이펙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국적 관점이라는 얘기를 했고 저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동안의 한국 외교가 주로 강한 나라들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한국이 제시하는 정치적 어젠다가 주로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에 국한되어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제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한 겁니다. 꼭 새 정부가 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말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합의들어서 저는 변하는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이 저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유학파도 아니고 유학파 아니신 거 다 아시잖아요. 외교통도 아니고 아시잖아요. 국회에서 외통위를 오래 하신 것도 아니에요. 2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 지지도 조사하면 지금 인기가 괜찮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물어봐요. 다음 주에. 근데 왜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외교를 잘한다가 1번입니다. 그냥 외교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외교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외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잘하실 거라고 봤어요. 같이 준비를 하면서 대통령이 통상의 야당 대표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 매주 한국에 와 있는 각국의 대사들을 계속 접견하면서 쭉 대화하고 이슈를 이렇게 점검해가는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 대표께서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준비의 축적이 이런 것을 만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기업인이 중앙아시아의 어떤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어떤 강력한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 강력한 지도자에게 이것을 선물했더니 그 강력한 지도자의 첫 반응이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줬던 바로 그 근거 아니냐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진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원래 그 양반이 수주할 찬스가 아니었는데 수주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런 외교를 했어요. 시진핑 주석과는 샤오미를 미리 대통령이 문제 제기해서 이거를 개통하자고 해서 갖고 간 거 아닙니까? 다카이치 총리, 룰라. 외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지사지의 배려와 상대에 대한 존중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나 개개인이 볼 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표현해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어려운 지정학적 입지에 처해 있는 나라가 마치 돌고래처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기본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에보다 당당해졌고 과거에 없었던 요소인 선도라는 요소가 생긴 겁니다. 아젠다를 선도하는 게 생긴 거예요. 없었던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외에 아젠다를 선도해본 일은 드뭅니다. 국제질서에서. 글로벌 바이오 허브라는 것을 코로나 때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K방역을 잘해서. 최초입니다. 이번에 글로벌 AI 허브라는 AI 협력이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제적인 새로운 협력의 아젠다를 한국이 제시할 것입니다. 왜 가능한가? 지금 우리의 외교가 100년 전과 대한민국이 다르고 100년 전과 국민이 다르고 100년 전과 지도자가 달라서 100년 전과
한국의 경제와 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구 하나의 잘함과 탁월함만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뭉쳐서 이런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 이제는 ABCD라는 것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A, AI, B, 바이오, C, 컨텐츠 앤 컬처, D, 디펜스, E, 에너지. 사실은 제가 당에서 대선을 준비할 때 저 ABCD를 프레임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요새는 왜 F를 안 하냐고. 푸드 앤 팩토리.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원래가 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ABCD 5개까지는 외울 수 있는데 F까지 하면 못 외울 것 같아서 저희가 ABCD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진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상당한 성취와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새 정부 들어서 확보하기 어렵다는 GPU를 확보하면서 AI 3강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고 바이오가 그러하고 캐대언과 어제 광화문이 세계적인 문화 선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고 방산의 역량 그리고 우리의 재생에너지 역량 이런 등등에 투자하면서 그냥 말뿐이 아니라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철, 고속도로로 새로운 선도의 기틀을 잡았던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와 IT로 그 후에 문화국가와 IT의 기틀을 잡았던 것처럼 지금 다음 시대를 선도할 그런 미래 성장 산업의 기틀을 놓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 기틀이 제대로 놓여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이 현실대로 밀어가는 힘은 바로 이곳 대한상공회의에서 함께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붙였습니다. ABCD 그리고 로컬. 얼마 전에 현대차가 전북에 새만금에 투자를 했습니다. 구조 발표를 했죠. 매우 의미 있는 발표였습니다. 새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올인할 겁니다. 서울에서부터 먼 곳일수록 서울에서부터 먼 곳에 더 우대하고 그리고 이미 포화할 대로 포화해 버려서 이대로 가면 수도권도 한계에 부딪히고 대한민국도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의 기업과 성장과 취업과 청년들의 일자리는 지방에서 나와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저희들이 로컬로 가는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요. 어떤 분들은 야, 이 정부 혹시 좌파냐? 이렇게 생각했던 정부가 어느 때보다도 기업과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협상의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타국 정부가 어떻게 저렇게 한국이 함께 기업과 정부가 같이 뛰냐라고 놀랄 만큼 뛰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같이 그렇게 뛸 것입니다. 노동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생명 안전을 존중하면서 가려 합니다. 이제는 제가 외국에 유학 갔을 때, 미국 유학 갔을 때 비즈니스 가버먼트 릴레이션십, 기업과 정부의 관계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한 20년 전입니다. 왜 그런 수업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요새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경제 선진화의 최대의 척도다. 이제는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아주 투명하고 소통하는 관계로 그러면서도 노동을 존중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오물풍선 날라 다녔잖아요. 그래서 확성기를 했잖아요. 어느 순간 끝나버렸습니다. 언제? 딱 계엄이 국민들에 의해서 진압된 날부터 그냥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에러가 나면 사과하기도 합니다. 무인기 사건이 그런 거죠. 우리 정부는 안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민간인이 보냈어요. 사실은 보냈는데 뚫린 이쪽도 난감했고 들어왔는데 뚫린 북쪽도 난감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쉽진 않죠. 한국과 미국의 각각의 연합사령관이 이제 어느 쪽이 더 전시작전권을 갖느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 바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최근에 북한이 해방 이후에 가장 강경한 자세로 이제 우린 민족도 아니야. 통일도 안 해. 적대적인 나라로 지내자. 아예 헌법에 써놓자. 그동안 남북관계 어쩌고 했던 거 아예 다 없애자.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찌 될지는 알 수 없고 통독 전에
독일의 동서독 관계에서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예 다른 나라로 가자 하고 결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통독이 됐습니다. 지금 통일 얘기는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인데 적어도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하거나 평화에 저해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현재 시점에서 이 정도의 상황은 관리하고 있다. 더 강경하게, 더 긴장을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한미관계 제가 0점 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세상은 결국 시기가 변하면 0점을 이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던 0점, 표적이 바뀌면 0점을 바꿔야죠. 한미관계도 0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관세 협상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FTA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 아, FTA 10년 후면 한국이 완전히 그냥 손해만 보겠구나. 다 걱정했습니다. 모두가. 진보든 보수든. 결과는 수치로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은 정도로 한 겁니다. 잘해서. 그러고 보니 미국이 여러 가지 어려워져서 야, 이 손해본 거 너네만 이익 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거를 바꾸는 거죠. 물론 한국만을 상대로 한 건 아닙니다.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관세 협상을 통해서 이 이익의 불균형 상태를 또 바꾸려고 하겠죠. 지금 우리는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FTA 10년 후, FTA 당시에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바꾸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미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1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목표는 FTA 10년 후에 그랬던 것처럼 한미 관세 협상 10년 후에 다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지지 않는, 최소한 손해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뛰어야 되고 저는 결국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센 상대와 협상을 하는 건 어렵죠. 몇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쉽게 얘기하면 돈 되는 것만 한다. 돈 안 되는 걸 무조건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센 상대와 하더라도. 두 번째, 국익을 고수한다. 대통령이 확고하게 지켰던 원칙입니다. 세 번째, 마스가. 마스가는 뭐냐? 이 어려운 협상에서 우리가 잘하고 미국이 필요로 하고 근데 미국은 없어서 그것이 이른바 협상의 레버리지, 지렛대,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걸 잘 써서 비교적 다른 걸 유지한 거죠. 그게 쉽입니다. 그거를 카드로 해야 한다는 논의하는 과정에 저도 초반에 공교롭게 아주 우연히 어떤 분을 소개받아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한국의 지상사, 대기업의 대표들과 저녁에 간담회를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기왕 시작한 마스가. 대통령께서 지난번 관세 협상 끝난 후에 국민들께 보고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 쉽게 얘기하면 정말 피눈물을 흘렸는데 다음엔 더 밀리지 않아야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배가 있어서 그나마 덜 밀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각국 도생의 현실에서 미국뿐 아니라 많은 강한 나라들과 많은 다양한 아젠다를 가지고 많은 다양한 현장에서 많은 다양한 협상을 해야 할 때 우리가 밀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배뿐만 아니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자존심을 지키고 경제적 이익을 지킬 수 있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에게 더 많은 마스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의 기업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쉽, 배, 스틸, 철, 세미컨덕터, 반도체, 스마트카, 차, 시큐리티 방산, SMR 원전, 서플라이 체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S가 다 되더라고요. 말 되잖아요? 이외에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 강점을 강화해 가야 한다. 자,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 대선 이후에 새 정부가 시작했고 국민들께서 도와줘서 대선 때 표를 받은 것보다 현재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서 그리고 그 지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치를 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있는 그림은 현재의 대한민국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성입니다. 제가 4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쪽은 저 같은 사람들, 민주당에서 정치 오래 했던 사람들, 아시는 분들 중에 있죠. 국회의원 3선 4선한 장관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관리 오래 한 분들, 공무원 오래 해서 장관된 분들. 위쪽은 기업 출신 분들. 기업 출신 분들을 모시려고 정말 저희가 노력했고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는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쪽은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거나 아니면 우리와 진영이 다른 보수 진영에 계셨던 분들. 이렇게 모셔서 대선도 치르고 국정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첫 민주적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현직 대통령이던 김대중 대통령의 당 총재 비서실장이었습니다. 30대 때. 현직 대통령. 새천년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야당으로 집권한 이후에 새천년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영입과 공천 작업들 제가 해봤습니다. 그 새천년민주당의 첫 당대표가 혹시 누구였는지 애경의 장영신 대표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 거죠.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셨습니다. 개혁의 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 중도 보수까지 함께 한 거죠. 비교적 국정이 안정됐고 남북관계도 풀었고 다양한 민생 개혁도 했고 그리고 결국은 재집권까지 했습니다. 지난 대선 20년이 지나서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것은 일종의 중도 실용의 신민주 노선, 뉴 디마크라트라고 이어지고 있고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새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저렇게 나눠보기도 하는데 미국에서 레이건 정권 이후에 집권에 실패하고 오랫동안 좌표를 모색하던 민주당이 클린턴 고어팀이 그때 만들었던 노선 중도를 끌어안고 센츄리시즘이라고도 하면서 민주당의 가치를 공화당의 방법과 어젠다까지 끌어안으면서 했던 뉴 디마크라트 노선이 결국 그 이후에 민주당. 저희는 한국에서 비교적 상대적인 민주개혁 진보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이고 정치 세력이고 또 정권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저는 아마도 이것이 현실에 맞고 승리해 왔고 성공했고 앞으로도 성공하고 아마 우리 국민 대다수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내란 극복 후에 새로운 상황에서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 이 방향으로 우리가 새 정부를 만들었고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략 맞는 것 같습니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괜히 국뽕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괜히 없는데 얘기하는 게 국뽕이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운명,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 그것은 소명 내지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게 그러한 사명의 때가 왔다고 봅니다. 광화문이 남산과 어우러지고 전 세계의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타임스퀘어나 또는 루브르 앞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수천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글로벌 AI 허브라는 세계가 가장 고민하고 최첨단의 아젠다를 바로 한국의 서울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고 세계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세계의 주요한 리더들이 인정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창대할 것입니다. 바이오 또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이 세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모델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벨상 후보로 그렇게 추천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방산의 수출품들이 세계 곳곳에서 평가받는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던 일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하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브랜드 아닙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만,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으로서 처음 얘기할 때 다 뭔 소리냐 이랬습니다. 뭔 정신 나간 소리냐 이랬습니다. 계속 주장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세계의 쟁쟁한 대기업가들이 다 AI 시대, 로봇 시대의 해답은 기본소득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소득을 한국만한 규모로 실험하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에서 미세한 실험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했던 정책 경험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새마을운동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정책으로 세계를 선도했던 케이스입니다. K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AI와 관련한,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문화정책이 그렇게 될 것인데, 아마 저는 이 기본소득의 영역이 새로운 AI 시대에 우리가 전 세계의 새로운 정책을 선도하는 또 하나의 아이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올해 유네스코가 김구 탄생 150주년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를. 유네스코는 문화를 다루는 기구입니다. 김구 선생은 제국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평가된 분입니다. 평생을 무장 독립투쟁을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해방 후에 꿈꾸던 나라가 경제대국, 강성대국, 군사강국이 아니라 문화국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꿈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도 그것을 평가하지 못했는데 세계의 문화유산을 깊이 생각한 유네스코가 원래 정치인을 평가하거나 시상하지 않는답니다. 김구 선생을 정치인으로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국가라는 비전을 가진 비전가 이상의 힘을 평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런 힘들의 기초에서 우리 대통령은 이제 국제의 무대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득 든 생각입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 저는 사실 이게 인도말로 썼는지 영어로 썼는지 사실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것이 1929년 딱 100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때 한국은 어땠습니까? 해방도 되지 않았던 나라, 가난과 압제에 찌들어 있는 나라인데, 저는 아마도 타고르 정도 되는 시인이라면 그 역사적 통찰과 영감 속에 무언가 왔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영감의 통찰이 그 고통받던 조선의 백성들에게 언젠가 당신들의 나라가 세계를 빛나게 할 수 있다라고 쓴 것인데, 저는 광화문을 빛나게 한 등불들이 켜지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를 비추는 밝은 빛이 되고 있다. 이쯤 되면 국뽕 아니어도 박수 쳐야 되잖아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저는 사명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부의 대통령은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부의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았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살았고,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만의 힘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과 대한국민의 사명을 함께 실현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사명을 실현해가고 있고, 5년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10년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 기조를 우리가 쭉 밀고 나간다면 5년 후에 한국이 AI 경쟁의 무대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점할지, 바이오 경쟁의 무대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점할지, 한국의 문화가 단순한 국수주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새로운
평등의 문화를 제시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다양성의 문화를 전파할지, 그 속에 얼마나 놀라운 아리랑의 선율을 심어낼지, 다 이제는 우리가 추격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하는 것이 역사가 되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기록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국민도 정치도 기업도 꿈과 사명이 있고, 언제는 대한민국에서 경제, 정치, 뭐를 1류, 2류, 3류, 4류 나눴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국민들을 무슨 ABC로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국민도 기업도 정부도 다 함께 힘을 모으고 실용과 민주의 길, 개혁과 중도 통합의 길, 그런 길로 가면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있고, 대통령님과 저를 포함한 정부와 내각은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가도록 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5번째 서울 국정설명회를 일단 시작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위기 속에서 K-위교, 그리고 K-성과, 그리고 K-평화 등 정말 많은 노력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리님께 질문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렇게 진지하게 그 질문지에 적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지금 저희가 3시 반에 시작해서 4시 반, 1시간 안에 끝내려면 7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는 1시간 안에 사진까지 개설해서 하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4시 반까지 남아있는 7분 동안 제가 7분 동안 여기를 쭉 보면서 답변을 최대한 하고, 나머지 미진한 것은 적어서 총리실 홈페이지에 공식으로 올려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혹시 개인적인 의사소통이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부분은 마치고 나가서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 아주 구체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음에 하고 몇 가지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것저것을 잘 참고해서 잘 하라 하는 말씀이 많아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게 많네요. 그리고 이 중에는 충북지역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철도, 고속도로, 국토건설 배려 검토 바랍니다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성함은 안 쓰셨는데 이거는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새만금 외에 해남 영안군의 솔라시도를 어떻게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올 3월, 4월에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실을 포함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일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대 이렇게 만들기, 아리백 산단, 메가시티 규제 해제, 그리고 전북에서의 새만금 전북 투자 등등을 포함, 공공기관 이전, 그 다음에 이번 전남 광주 행정통합까지 이루어서 종합적인 지방 주도 성장의 종합 플랜, 지방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어떤 산업이 어떻게 재배치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1차 정리를 일단 제가 책임을 지고 총실에서 정부와 함께 합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나누는 과정을 거쳐서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에는 실시에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중간중간 필요한 것을 보고드리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청년 인터넷 자격으로 오신 분들도 계셔서 청년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청년을 관계장관 회의라는 형식으로 해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까지도 모시고,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회의를 만들어냈고 하기 때문에 청년 관계장관 회의뿐만 아니라 청년 당정 이렇게 함께 해가겠습니다. 그 청년 문제는 아주 진지하게 소통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I 민주주의라는 용어와 강조에 대해 IT 분야에 있는 기업인으로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I는
한편으로는 테크놀로지 기술로서 발전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기준과 윤리에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잘 만들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민주주의의 혼란에 대해서도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적 발전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기업에서 우려할 수 있는 일방적인 규제의 강화로 되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또한 청년 부분은 모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국정문답을 31일 날 하나요? 31일이죠? 3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첫 주제는 문화입니다. 저와 아마 문화부 장관 유홍준 박물관장이 함께 답변을 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미리 질문도 받고 현장 질문도 좀 받을 것인데요.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혹시 오늘 나온 주제 중에 질문이 특별히 많다 싶은 부분은 그러한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로 청년과 일자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고요. 정치적인 질문과 권유 이런 것도 좀 있는데 그건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국정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다. 실패한 사례를 언급해야 한다. 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4번의 민주정부를 김대중 정부부터 직접 거쳐본 사람입니다. 중심에도 있어봤고요. 그런데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공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각각에 있어서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못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민주정부들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토론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실패했다라고 냉정하게 봐도 자평할 만한 저는 그런 대목의 정책은 아직은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큰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최대한 봤을 때 이제 시도를 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증해가면서 발전시켜야 될 영역들은 있다. 아직은 이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평가할 대목들은 없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그 기조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보니까 최근에 중동 전쟁에 대한 걱정과 또 국제정치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정책에 대한 온라인 국정문답에 이어서 적정한 시기에 현재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국제문제에 대한 온라인 국정문답을 한번 해서 그 부분만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니까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격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종합해서 하겠고요. 남북관계에 대한 것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벤스 대통령을 만나고 오면서 언론에 밝힌 것은 다 밝히지는 못했지만 밝힌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한반도 문제,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최고위층의 관심이 상당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에 대한 일정한 제 의견도 말씀드렸고 또 그에 대한 반응,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디테일까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시 30분 딱 1시간 됐고 제가 이걸 다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부분은 감사한 질책과 또는 권유와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디테일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정리해서 총실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집중적인 대화가 필요하겠다 생각되는 부분은 이후에 국정문답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께 답하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오늘처럼 미리 양해를 구했지만 발제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 5분 이내로 말씀드리고 그냥 간단한 직문 직답으로 다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된 것 같으네요. 일단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상공회의소, 또 최태원 회장님 이하 우리 상공회의소의 회장단, 또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니 해도 경제의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다 앞장서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부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풀어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일부러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하고 부족하고 아쉬운 것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끝나고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시간 지나서 제가 더 시간 지나면 상공회의소에 아마 임대료 내야 되죠? 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함께 같이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김민석 국무총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 대한상